태준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내가 직접 본 거야. 미순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어머니를 밀어냈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 거 아니에요? 태준의 차가운 말에 미수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의 배신적인 제안에 미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절망감 속에서 미수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창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오래된 단독주택들 사이로 좁은 상가 건물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1층 모퉁이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 미순이네 밑반찬이라고 손글씨로 쓰인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는 계절마다 바뀌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오늘은 콩자반, 무생채, 오이소박이 같은 글씨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68배 정미순이 오늘도 변함없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수십 년간 반찬을 만들어 온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손님들에게 반찬을 담아주는 동작은 여전히 정성스럽고 능숙했어요. 미순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골라오고 가게 뒤편 작은 주방에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반찬들로 하루를 준비하죠. 어머니, 오늘 콩자반 좀 주세요. 어제 사간 건 우리 남편이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단골 손님 하나가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이웃이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병수도 콩자반을 참 좋아했는데 미수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깨끗한 용기에 콩자반을 정성스럽게 담았죠. 말끝을 흐리는 미순의 표정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 아직도 돌아가신 남편분 이야기를 하시네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미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해가 지났어도 어떨 때는 어제 일 같아요. 특히 콩자반 만들 때면 더 그래요. 맨날 당신 콩자반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하던 사람인데 미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손님이 나간 후 미수는 가게 뒤편 작은 의자에 앉아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니 며칠 전이 남편 김병수의 20번째 기일이었죠. 매년 이맘때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들 태준과 함께 성묘를 다녀오긴 했지만 왠지 올해는 예년보다 더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도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이소박이 통을 닫고 콩자반 용기를 다시 배치하고 무생채를 신선하게 보이도록 위치를 조정했죠. 이런 일상적인 작업들이 그녀에게는 마음을 달래주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후 3시쯤 아들 김태준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5의 태준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그는 아버지 병수를 많이 닮았습니다. 응, 왔구나. 오늘 회사 일찍 끝났나? 미수는 아들을 보며 잠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네, 오늘은 좀 일찍 나올 수 있었어요. 소희가 오늘 야근한다고 해서 혼자 저녁 먹기 싫어서 엄마 얼굴이나 보러 왔습니다. 태주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장난스럽게 웃었죠.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 이제 아내 윤소희와도 제법 정착된 부부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소희가 요즘 야근이 많구나.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해라. 미수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사실 미수는 며느리 소희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태준이 소희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반대했었어요. 소희가 태준보다 7살이나 어리고 무엇보다 첫인상이 왠지 차가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희는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챙겨주려고 노력했고 미순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소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무생채 좀 가져갈게요. 소희가 이거 좋아해요. 태준이 무생채를 포장하는 동안 미수는 문득 며느리의 최근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태준 말로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아, 소희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어. 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태준은 잠깐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좀 크다 보니까 야근도 자주 하고 주말에도 가끔 회사에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뵈러 오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태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미수는 왠지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태준이 떠난 후 미수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고 새로운 손님들도 가끔 들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미순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죠. 2층 집 안으로 들어서니 고요함이 미순을 감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텔레비전 소리나 신문 넘기는 소리로 집안이 활기차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미순 혼자만의 작은 소음들만이 집을 채우고 있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가끔씩 들려오는 이웃집 소음들. 이런 것들이 미순에게는 일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차려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미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하고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특별한 일도 특별한 만남도 없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미수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곳은 남편 병수의 방이었습니다. 20해 동안 그대로 보존해온 그 공간은 미순에게 추억의 보물 창고이자 동시에 아픈 상처의 흔적이기도 했어요. 오늘은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어요. 태준이도 잘 지내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문에 손을 대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미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전, 미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검진이 있다는 공지를 받았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은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복지사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 참여하기로 했었죠.
미수는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혈압 측정, 혈당 검사, 간단한 상담 등 여러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차례대로 검사를 받으며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었죠. 요즘 혼자 살기 어떠세요? 자식들이 자주 와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검진이 모두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어요. 어르신들, 오늘 건강검진 기념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나중에 복지관 게시판에도 올리고 기념품으로도 드릴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고 미순도 뒤쪽에 서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네, 다 찍혔습니다. 즉석에서 인화해 드릴게요. 자원봉사자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작은 프린터기로 바로 출력해 주었습니다. 몇 분 후 미수는 따끈따끈한 사진 한 장을 받아들었죠. 와, 요즘은 이렇게 바로 사진이 나오는군요. 신기해라. 미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수는 버스 안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도 제법 괜찮아 보였고 주변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들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미순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사진 오른쪽 끝자락, 사람들 뒤쪽으로 지나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그 실루엣이 너무나 익숙했던 것입니다. 아니야. 설마. 미수는 사진을 눈 가까이 대고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남자의 어깨 라인, 걸음걸이, 뒷머리 모양. 20해 전 그 모습과 똑같았어요. 아니, 20해가 지났으니 당연히 늙었겠지만 그 특유의 자세와 체형만큼은 분명히 남편 병수의 것이었습니다. 미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한 미수는 거실 탁자 위에 사진을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조명을 켜고 돋보기까지 가져와서 구석구석 살펴봤죠. 볼 때마다 확신이 더해갔어요. 그 사람, 정말 병수 씨 같아. 하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착각이야. 2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떡해. 그날 밤 미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실 서랍에서 병수의 예전 사진들을 꺼내봤죠. 결혼사진, 가족사진, 회사 단체 사진, 여러 각도에서 찍힌 병수의 모습들과 오늘 사진 속 남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할수록 확신이 섰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병수 씨라면? 미순의 머릿속에 온갖 가정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례식도 치렀고 사망신고도 했고 그런데 시신을 직접 본 건 아니었지. 갑자기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경찰에서는 교통사고가 너무 심해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차량 번호로 병수임을 확인했다고 했죠. 미수는 시신과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참혹한 상태라서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담당자의 설명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반찬을 달라고 해도 대답이 늦어지곤 했죠.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단골 손님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미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어제 그 사진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닐까? 나이 들어서 이상한 걸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뒷모습은 병수 씨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미수는 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엄마야. 혹시 시간 있을 때 잠깐 올 수 있어? 어머,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태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별거 아니고. 그냥 보여드릴 게 있어서. 1시간 후 태준이 가게로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받고 걱정돼서 일도 제대로 안 되었어요. 미수는 주변을 둘러보고 아들을 가게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받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죠. 이거 좀 봐봐. 여기 이 사람 말이야. 태주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응, 어제 건강검진 갔을 때 찍은 건데. 여기 이 사람 좀 봐. 뒤쪽에 지나가는 이 남자. 미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태준도 그쪽을 주의 깊게 봤어요. 엄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태준의 반응은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사람, 아버지 같지 않아? 순간 태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이 뒷모습이 정말 아버지 같아서. 미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태주는 사진을 다시 한번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세상에 비슷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엄마가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셔서 이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미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준아, 엄마가 너 아버지와 30년을 살았어.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엄마,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저도 괴로워요. 그 순간 미수는 아들의 눈에서 어떤 불편함을 읽었어요. 단순히 엄마의 착각을 걱정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엄마, 요즘 혼자 계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태준이 떠난 후 미수는 홀로 가게에 남아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감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병수라면, 그렇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날 밤 미수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혹시 그때 놓친 것이 있었을까? 혹시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진을 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순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들 태준의 말대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확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며느리 소희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포착하기 시작한 것이죠. 평소 소희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었는데 최근 1달 사이에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태준이 말하는 소희의 일정들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소희가 오늘도 야근이래요. 소희가 주말에 회사 워크숍 간다고 해요.
이런 말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었거든요. 미수는 문득 며느리의 최근 모습들을 자세히 떠올려 봤어요. 한 달 전쯤 우연히 마주쳤을 때 소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뭔가 급하고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는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혹시 소희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미수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못됐다는 기분도 들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그 남자와 소희의 이상한 행동들이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결심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며느리를 몰래 따라가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태준이 또다시 소희가 오늘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미수는 이때다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챙기고 평소보다 어두운 색 옷을 입었죠. 오후 6시쯤 태준과 소희가 사는 아파트 근처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미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자 소희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으며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회사 야근을 간다고 했는데 이런 차림새는 이상했죠. 소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미순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택시는 시내 중심가를 거쳐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달린 후 소희가 탄 택시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어요. 미순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 소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희는 망설임 없이 한동의 입구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미수는 어느 층에서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어요. 표시등을 보니 7층에서 멈췄습니다. 미순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는 조용했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한 집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수는 그 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현관문 옆 작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자의 웃음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었네. 남자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을 때 미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남편 병수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수는 현관문에 귀를 대고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소희야, 태준이는 오늘 뭐 한다고 했어? 병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소희의 대답을 들은 순간 미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로 남편이 살아있었고 며느리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계속 대화가 이어졌어요. 우리 준우는 어디 갔지? 아, 할머니 댁에 갔어요. 내일 데리러 가려고요. 준우라는 이름을 들은 미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할머니 댁에 있다는 것으로 보아 제법 큰 아이인 것 같았어요.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증거로 남기려 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제대로 조작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 아파트의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701호, 이 숫자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한참을 서 있던 미수는 다른 주민이 올라올까봐 걱정되어 계단으로 피했습니다. 계단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남편 병수는 죽지 않았고 며느리 소희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심지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거지? 미순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소희가 태준과 결혼하기 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결혼 후에 시작된 일일까요?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미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그리워했던 남편이 사실은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니요. 자신은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남편을 그리워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준이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도 충격을 받을 것이고 가정이 완전히 파괴될 게 뻔했어요. 그렇다고 이 사실을 혼자 감추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수는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 배신감, 허탈함, 외로움. 온갖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특히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을 때의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말하자니 너무 충격적이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니 너무 억울했어요. 무엇보다 며느리 소희가 계속 태준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소희와 병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고 그들이 나누던 다정한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친 미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 본 것만으로는 아들 태준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 가서 주변을 둘러보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오후 미수는 가게를 잠시 닫고 그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낮에 보니 20년 정도 된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단지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701호에 사는 분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 택배 배달 때문에요. 거짓말을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701호요? 김세준 씨네요. 부인은 윤소혜 씨고요. 관리소 직원의 대답을 들은 순간 미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세준. 병수의 본명은 김병수였는데 세준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윤소희라니 이것은 이미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라는 뜻이었어요. 언제부터 사셨어요? 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조용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아드님도 참 예쁘고요. 15년. 그럼 소희가 태준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병수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관리사무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관리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미수는 괜찮다며 황급히 그곳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미수는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15년 전이면 소희가 23살 때였어요. 그때 병수는 40살이었고요. 그럼 소희는 아주 어린 나이에 병수와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그 상태에서 태준과도 만나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럼 준우라는 아이는? 관리소 직원이 말한 아드님이 바로 준우일 텐데 나이로 계산해보면 10살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태준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결혼 전후로 병수의 아이를 낳은 것이었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지 미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미수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갔어요. 오후 3시쯤 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혼자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미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의 얼굴이 어린 시절 태준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병수의 얼굴도 보였어요. 확실히 그들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아이는 혼자 701호로 올라갔고 미수는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에 도착해서 아이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준우, 학교 어땠어? 미수는 현관문 근처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조금 있다 올 거야. 준우 숙제부터 하자. 정말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은 20년 동안 홀로 외롭게 지냈는데 이들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미수는 재빨리 계단으로 피해 숨었습니다. 계단 틈으로 내려다보니 병수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20년이 지나 많이 늙었지만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주름이 늘었지만 걸음걸이와 체형만큼은 그대로였어요. 여보, 다녀왔어. 병수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준우가 기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태준이 아버지를 기다리며 아빠 라고 외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집 안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뭐 해 먹을까? 준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할까? 소희와 병수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들을 들으며 미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가게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이들은 이렇게 단란한 가족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준우야,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지? 병수의 말에 준우가 대답했어요. 9월 15일이요. 미수는 그 날짜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소희가 태준과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후였거든요. 소희는 태준과 결혼식을 올린 직후에 병수와도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미수는 계단을 내려와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희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고 병수는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며 태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태준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게 뻔했어요. 그날 밤 미수는 병수의 옛날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병수, 태준을 안고 있는 병수, 가족여행 때의 병수.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병수가 언제부터 소희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까요? 미수는 20년 전 병수가 죽었다고 알려진 그날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소희와 도망칠 계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을 거예요. 가짜 사고를 꾸미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미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아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한 것이에요. 태준이 아무리 충격을 받더라도 계속 속고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수와 소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은 미수는 드디어 아들 태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 가게에 들렀을 때 미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미순의 진지한 표정을 본 태준은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야, 건강은 괜찮고. 아버지와 소희에 관한 이야기야. 미수는 천천히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 속 뒷모습부터 시작해서 소희를 따라간 일, 아파트에서 들은 대화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정보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엄마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준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태준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내가 직접 본 거야. 아버지도 보고 소희와 함께 있는 것도 봤어. 심지어 아이까지 있더라. 미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세요. 소희는 제 아내예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태준의 반응을 보며 미수는 답답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자. 내가 말한 아파트에 가서 직접 봐. 엄마. 태준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 거 아니에요? 치매라는 말을 들은 미수는 크게 상처받았어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치매 환자 취급까지 받다니요. 태준아, 엄마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가 하시는 말들이 너무. 태준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날 밤 태준은 집에 돌아간 후 소희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소희는 태준의 말을 듣고 교묘하게 반응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혼자 계시니까 이런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런데 엄마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시더라고. 아파트 주소까지 정확히 말씀하시고. 태준이 의심스러워하자 소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사실 최근에 어머니께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걸 봤어요. 기억도 가끔 헷갈리시는 것 같고. 소희의 거짓말은 계속됐어요.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해서 소희야,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있어요라고 했는데 10분 후에
또 같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없었던 일이었지만 소희의 말을 들은 태주는 점점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그런 전화를 했어? 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날 태주는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엄마, 소의 말로는 엄마가 요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고 하던데요? 뭐,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거야? 미수는 어리둥절했어요. 며칠 전에 소희한테 전화해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하던데요. 태준의 말을 듣고 미수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 전화 한 적 없어. 소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태준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건강검진 겸해서 태준의 제안에 미수는 더욱 분노했어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지? 병원에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태준아, 엄마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직접 확인해봐. 그 아파트에 가서 내 눈으로 봐. 하지만 태준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소희를 믿어주세요. 태준이 떠난 후 미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소희가 거짓말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태준이 찾아와서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요양원? 미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혼자 계시니까 외롭기도 하시고 건강관리도 어려우시잖아요. 태준아, 엄마가 뭔가 잘못했니? 미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엄마 상태가. 태준은 말을 흐렸지만 미수는 알 수 있었어요. 소희가 뒤에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희가 그러라고 했지? 미순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태준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서. 거짓말 하지 마. 소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했을 거야. 미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왜 자꾸 소희 탓을 하세요? 소희는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태준의 말을 듣고 미수는 서글펐어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에 서 있었거든요. 자신의 말은 전혀 믿지 않으면서 며느리의 거짓말은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정말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거야? 엄마, 거기가 나쁜 곳이 아니에요. 또래분들도 많고 건강관리도 잘해주고. 태준은 계속 요양원의 장점을 설명했지만 미순에게는 모든 것이 핑계로 들렸어요. 알겠다. 엄마가 방해가 되는구나. 그럼 요양원에 갈게. 미수는 체념한 듯이 말했어요. 태준은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주일 후에 요양원에 가시는 걸로 준비할게요. 그날 밤 미수는 혼자 앉아 지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남편은 자신을 버리고 며느리와 도망쳤고 아들은 자신보다 며느리를 믿었으며 이제는 요양원에까지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기분이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미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생각해서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요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수는 침실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모은 돈과 남편의 보험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자. 혼자서는 안 되겠어. 미수는 생애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며칠 앞둔 미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후 시내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처음 가보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상담 예약을 잡고 기다리는 동안 미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미순님 들어오세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미순을 맞이했습니다. 김현주 변호사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가짜 사망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와의 이중생활,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모든 사실들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김현주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미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 아파트 주소,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정보들을 정리한 메모들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부족할 수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세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결혼신고 여부도 조사해야 하고요.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접근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김현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정미수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미수는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김세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생년월일이 남편분과 동일하고 윤소혜 씨와 15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네요. 미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병수가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김병수 씨의 사망 신고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당시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미수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느꼈어요. 병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가짜 사고를 꾸며 죽은 것처럼 위장한 후 소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순이 간절하게 물어보자 변호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 위장 사망 신고, 중혼, 재산 은닉 등 여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아들 태주는 어떻게 될까? 변호사님, 제 아들도 피해를 받을까요? 아드님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겠지만 계속 속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날 밤 미수는 마지막으로 고민했어요. 2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뒤엎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미수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떨렸지만 일단 시작된 이상 끝까지 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나올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미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미수님, 수사 결과 신고하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용의자들을 체포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수는 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내일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소희한테 미리 말해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태준아, 엄마가 거짓말한 적 없다는 걸 기억해둬. 다음 날 오전 경찰들이 701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미순도 변호사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병수와 소희가 나오는 순간 미순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김병수 씨와 윤소혜 씨 사기 및 위장 사망 신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말에 병수는 창백해졌고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순아, 나는. 병수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미수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10살 정도의 아이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준우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미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미순이 경찰에게 물어보자 친족이 임시로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소희의 어머니가 급히 와서 준우를 데려갔지만 아이의 당황한 표정이 미순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수갑을 찬 병수와 소희가 경찰차에 타는 순간 미순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후련함과 동시에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걸까? 하지만 20년 동안의 배신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했어요. 그때 태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준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소희가 왜 체포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사람은 또 누구고요? 미수는 아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아, 이제 진실을 알게 됐구나. 엄마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는 걸. 미순의 말에 태준은 그제야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믿지 않았어요. 태준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소희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미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돼. 경찰차가 떠난 후 미순과 태준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었어요. 태준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로는 둘 다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 그리고 태준아, 너는 이혼해야 할 거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수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2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해결되었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수와 소희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미수는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20년 전 사건부터 최근 발견한 사실들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미수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미순 씨, 남편분이 사망 당시 회사에서 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횡령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미수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병수가 돈 문제로 도망친 것이었다니요. 수사 결과 병수는 20년 전 회사 자금을 빼돌린 후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은 것처럼 꾸미고 잠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병수의 신분증과 지갑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럼 소희와는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나요? 미순이 물어보자 수사관은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윤소혜 씨와는 도망치기 6개월 전부터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소혜 씨는 김병수 씨가 다니던 회사의 인턴 사원이었어요. 미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어요. 20년 전 병수가 회사에 예쁜 인턴이 왔다며 농담 삼아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소희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여자와 함께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죠. 며칠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수는 법정에서 병수와 소희를 마주했어요. 20년 만에 가까이서 본 병수는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계속 울면서 변명을 늘어놨어요. 재판장님, 저는 김병수 씨에게 속은 피해자입니다. 저도 그분이 기혼자인 줄 몰랐어요. 소희의 변명을 들으며 미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병수도 자신만의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당시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가정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20년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판장의 말에 병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희도 마찬가지로 창백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희는 태준과 결혼하면서도 계속 병수와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태준의 돈까지 병수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준이 열심히 벌어서 가정에 보탠 돈들이 모두 병수에게 흘러갔던 것이죠. 이 여자가 우리 태준이까지 이용했구나. 미수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태준은 법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번 돈이 아버지와 아내의 생활비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재판부는 태준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소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네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두 사람 모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순도 피해자 진술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0년 동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순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제 아들까지 속였다는 것입니다. 소희는 제 아들과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미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어요. 이런 이중 생활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순의 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 소리들이 들렸어요. 이런 막장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병수가 마지막 변론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미순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미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20년 늦었어. 미순의 차가운 대답에 병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소희도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상황에 휩쓸린 거예요. 하지만 미수는 단호했습니다. 넌 내 아들을 10년 동안 속였어. 그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재판이 모두 끝난 후 판결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그 한 달 동안 미순과 태준은
새로운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태주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고 미수는 요양원 입소를 취소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를 믿지 않았던 것. 태주는 매일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수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판결 선고일. 미순과 태주는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병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소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을 들은 순간 병수와 소희는 주저앉았어요. 특히 소희는 크게 울부짖었지만 미수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똑똑히 대가를 치러라. 미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미수는 후련했지만 동시에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20년 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이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고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요.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힘내자. 미수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판결이 선고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온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미순이네 밑반찬 간판도 새롭게 단장되어 더욱 깔끔해 보였습니다. 미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표정이 참 밝아 보이세요. 단골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요즘 마음이 한결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미순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2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병수와 소희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태주는 이혼 절차를 마쳤고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이제 부장 자리에 올랐어요. 무엇보다 모자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태준이 가게에 들어서며 밝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어머니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래, 좋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태주는 어머니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살림꾼이 됐나? 미수는 아들의 변화가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아마 이혼의 충격 때문에 더욱 어머니에게 의지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혼자 사는 게 많이 어렵지? 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태준은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사실 마지막 몇 년간은 소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랬구나. 그래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야. 미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말을 믿지 않아서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 앞만 보고 살아가면 돼.
미순의 말에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자는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지금의 미순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오후에 태준이 회사로 돌아간 후 미순은 혼자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적적했는데 이제는 평온하고 안정감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없어져서 모든 것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가게에 들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말씀드린 어르신 모임 참석하실 건가요? 아, 그 이야기요? 네, 참석하고 싶어요. 미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받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복지사의 질문에 미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기에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서 그래요.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미순의 대답에 복지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밤 미수는 오랜만에 남편의 방을 열어봤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왔던 그 공간은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예전에는 그리움과 슬픔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배신과 분노의 흔적이 남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미수는 중얼거리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들, 책상 위의 물건들, 벽에 걸린 사진들. 모든 것이 거짓된 기억들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20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미수는 태준과 함께 그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태준이 가족 사진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태준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버리자. 옷들은 대부분 기부하기로 했고 개인적인 물건들은 모두 처분했습니다. 방을 비우고 나니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 결별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이 방을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게 어때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무슨 용도로? 취미 활동이나 독서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가끔 와서 잘 수 있는 방으로. 태준의 말에 미수는 웃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언제든 올 수 있는 방으로 만들자. 미순과 태준은 함께 방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새 침구와 책상, 작은 소파까지 들여놓으니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어요. 몇 주 후 미수는 동네 어르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 남편을 일찍 여의어서 혼자 산 지가 15년 됐어요. 그러게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면 나름 괜찮더라고요.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수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며 서로 위로받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미수는 가게 앞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꽃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새순이 돋는 것을 보니 마음도 함께 싱그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태준이 가게에 와서 화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생명이 있는 걸 키우니까 기분이 좋아져.
미수는 꽃에 물을 주며 대답했어요.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의 외로움, 6개월 전의 충격적인 발견,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순 있어도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는구나. 미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고 이제는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미수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어요. 내일도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진실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미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랜 세월 잃었던 평온함이 마침내 그녀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